아우라그룹의 27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 누구도 창밖 풍경에 눈길을 줄 여유가 없었다. 전략기획팀의 모든 팀원들은 길고 두꺼운 원목 테이블에 둘러앉아 서류만 노려보거나 불안한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릴 뿐이었다. 침묵의 중심에는 팀장인 박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으로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를 넘기며 쯧쯧 혀를 찼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테이블 끝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유라에게 향했다. 유라는 팀에서 가장 뛰어난 데이터 분석가였지만 그녀의 존재는 늘 박민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능력은 그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었고 그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했다. 박민준은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릴 만큼 크고 권위적이었다. 한유라 씨, 이 보고서 말이야. 데이터는 화려한데 정작 중요한 인사이트가 빠져 있잖아.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핵심적인 한 방이 없다는 생각 안 드나? 그의 말은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내용은 비난과 다름없었다. 유라는 고개를 들어 박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팀장님, 보고서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최근 3년간의 소셜 데이터와 소비자 구매 패턴을 교차 분석하여 도출한 3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료했고 논리 정연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몇몇 팀원들이 놀란 눈으로 유라를 쳐다보았다. 박민준의 권위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 팀에서 암묵적으로 금기시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박민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그녀를 깎아내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아, 그 부분 말인가 봤지. 물론 봤어. 하지만 너무 이론적이잖아. 책상에 앉아서 숫자만 들여다보는 사람이 현장의 감각을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필요한 건 그런 탁상공론이 아니라고. 그는 책상에 앉아서 숫자만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는 표현에 힘을 주며 유라를 고립시키려 했다. 유라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그녀가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더라도 박민준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그것을 묵살해버릴 것이 뻔했다. 그녀는 다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고 회의는 박민준의 일방적인 지시와 질책 속에서 아무런 소득 없이 끝이 났다. 사무실로 돌아온 유라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를 계속했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위로나 격려의 말을 건네는 대신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그녀의 주변을 서성였다. 그들은 박민준의 눈밖에 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유라는 그런 그들을 이해하면서도 깊은 고독감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실력과 결과물로 이 모든 부당함을 극복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아우라그룹의 야심작인 루미너스 프로젝트의 실패 소식이 전해졌다. 프로젝트는 차세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패션을 결합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회사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고 초기 판매량은 처참할 정도로 저조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최고 경영진은 즉시 책임자 문책을 지시했다. 공교롭게도 루미너스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 분석과 초기 전략 수립은 한유라가 속한 전략기획팀에서 담당했다. 그리고 그 실무 책임자는
바로 박민준이었다. 그는 사색이 되어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혔다. 자신의 경력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남을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든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비열한 계획이 떠올랐다. 그는 곧장 자신의 직속 상관인 최진희 이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최진희 이사는 아우라 그룹 내에서 손꼽히는 여성 임원이었지만 그녀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암투와 비정한 결정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이었다. 박민준은 최진희 이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처절하게 연기하기 시작했다. 이사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마치 큰 결심을 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사실 이번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한유라 대리가 제시했던 데이터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최진희 이사는 날카로운 눈으로 박민준을 쏘아보았다. 그녀는 박민준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알고 있었다. 무능하고 질투심 많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 능한 인물.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태를 수습하고 최고 경영진의 분노를 잠재울 희생양을 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유라는 그 희생양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잇감이었다. 그녀는 배경도 없고 사내 정치에 어두우며 오직 실력만 믿고 나서는 외톨이였다. 그런 직원을 내치는 것은 최진희에게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박민준이라는 충실한 개를 계속해서 자신의 수족으로 부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척하다가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 팀장,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실망스럽군. 관련 자료 전부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그 순간 한유라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정교하게 짜인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프로젝트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고 팀에 기여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노력은 이미 배신과 음모의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유라는 인사팀의 호출을 받았다. 싸늘한 분위기의 회의실에는 최진희 이사와 박민준 팀장 그리고 굳은 표정의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다. 유라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믿었기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최진희 이사는 한치의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한유라 씨, 루미너스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을 논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사 결과 프로젝트 초기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고 그 책임이 실무 담당자였던 한유라 씨에게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유라의 가슴에 꽂혔다.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민준을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제출했던 원본 데이터와 최종 보고서는 분명 다릅니다. 누군가 중간에 데이터를 왜곡하고 제가 제안했던 핵심 리스크 관리 방안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항변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 그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박민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작된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유라의 서명이 위조된 중간 보고서, 그녀가 보낸 것으로 조작된 이메일들이었다. 한유라 씨, 이제 와서 발뺌해도 소용없어. 이게 다 당신이 독단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증거들이야. 나도 팀장으로서 관리 책임을 통감하지만
당신의 월권과 독선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은 거라고. 그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유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최진희 이사의 냉담한 눈빛, 박민준의 위선적인 표정, 그리고 인사팀장의 무책임한 침묵.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거대한 조직 앞에서 한 개인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인사팀장은 기계적인 목소리로 최종 통보를 전했다. 한유라 씨, 회사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귀하를 오늘부로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서류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고라는 단어가 유라의 뇌리에 박혔다. 지난 몇 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 밤을 새워가며 노력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세 사람을 차례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오늘의 결정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할 정도로 힘이 실려 있었다. 그 순간 최진희와 박민주는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평범한 직장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아주 희미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이내 무시해버렸다. 유라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묵묵히 짐을 쌌다. 그녀가 아끼던 책 몇 권, 작은 화분,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찍었던 낡은 사진 한 장. 사무실의 모든 동료들은 그녀를 외면했다. 어떤 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말을 걸 용기를 내지 못했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하며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행동했다. 그들의 침묵은 비겁한 동조와 다름없었다. 개인 물품을 담은 작은 상자를 들고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유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박민준이 자신의 자리에서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유라는 그의 모습을 자신의 눈과 마음에 깊이 새겼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고요하고도 차가운 서막이었다. 아우라그룹의 유리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도시의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해고 통지서가 든 봉투를 힘주어 구겨 쥐었다. 억울하게 짓밟혔지만 그녀의 눈빛은 절망 대신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경력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잠들어 있던 거인의 심장을 깨운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단 한 사람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다정하고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라야, 무슨 일이야? 그 목소리의 주인은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남자, 권지혁이었다. 한유라는 아우라그룹 건물을 나와 택시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거리의 풍경이 오늘따라 유독 낯설게 느껴졌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 도시의 수많은 직장인 중 한 명으로 자신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이 거리를 오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 신세가 되었다. 상자 안에 몇 안 되는 물건들이 그녀의 지난 몇 년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났는지를 증명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패배감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들끓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배신감과 모욕감으로 벼려낸 차가운 분노였다. 박민준의 비열한 미소와 최진희 이사의 얼음장 같은 눈빛, 그리고 동료들의 비겁한 침묵이 하나하나 뇌리에 새겨졌다. 그녀는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몇 번이고 다짐했다. 택시는 서울의 번화 한 상업지구를 벗어나 한적하고 고급스러운 주택가로 접어들었다. 곧이어 강변에 우뚝 솟은 도시에서 가장 높은 주상복합 건물에 웅장한 입구 앞에 멈춰 섰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이곳은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소위 상위 0.1%를 위한 공간이었다. 유라는 익숙하게 카드키를 대고 로비로 들어섰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과 높은 천장,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인 68층으로 향했다.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사무실의 삭막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넓은 거실의 전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과 한강의 물줄기가 한눈에 들어왔다. 최고급 가구와 유명 작가의 미술품들이 과하지 않게 배치되어 있었고 공간 전체에는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곳이 바로 그녀의 진짜 집이었다. 거실 소파에는 한 남자가 앉아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다. 그는 유라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고 이지적인 눈매, 흐트러짐 없는 자세까지. 그는 단 한순간에 주변의 공기를 압도하는 존재감을 뿜어냈다.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서 있는 은성그룹의 총수, 권지혁. 그리고 그는 한유라의 남편이었다. 그는 유라의 손에 들린 상자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태블릿 PC를 옆으로 치우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재벌 총수의 냉철함이 아닌 오직 아내를 향한 걱정과 염려였다. 유라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리고 그 상자는 뭐야? 무슨 일 있었어? 유라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남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자 애써 눌러왔던 감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나지막이 말했다. 나 회사에서 잘렸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녀가 겪었던 모든 억울함과 수모가 담겨 있었다. 권지혁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어졌다.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감히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못했다. 그런데 그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내가 고작 회사 따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쫓겨났다는 사실은 그의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기에 충분했다. 뭐라고? 감히 누가 당신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당장 이름만 말해. 내가 그 회사,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이 나라 지도에서 지워버릴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눈빛은 금방이라도 폭풍을 일으킬 듯 이글거렸다. 그것이 권지혁이라는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식이었다. 그의 막강한 부와 권력은 그 어떤 불의도 단번에 짓밟아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아우라 그룹을 무너뜨릴 계획을 지시할 기세였다. 하지만 유라는 그의 팔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혁씨, 그렇게 하지 마. 이건 내 문제야.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권지혁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기고 아우라 그룹에 입사했다. 자신의 능력만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평범한 사회생활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남편의 힘을 빌린다면 그녀가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았다. 지혁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라야, 이건 당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들은 당신을 짓밟았어.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는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 해. 그게 세상의 이치야. 그는 아내의 손을 부드럽지만 강하게 잡으며 설득하려 했다.
그에게 있어 아내의 명예는 곧 자신의 명예였고 그것을 더럽힌 자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다. 알아, 그래서 더더욱 내 힘으로 해야 해. 유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만약 당신이 나서서 아우라 그룹을 무너뜨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결국 권지혁 회장 아내라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하겠지. 한유라라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을 거야. 내가 받은 모욕과 내 능력에 대한 의심은 그대로 남게 될 거고 난 그런 방식의 복수는 원하지 않아.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강렬했다. 그들은 나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내쫓았어. 그렇다면 나도 똑같이 돌려줄 거야. 내가 가진 능력, 내 머리와 전략만으로 그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능한지를 증명해 보일 거야. 그들이 스스로의 발로 서 있는 그 기반을 무너뜨려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추락하게 만들 거야. 권지혁은 아내의 눈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판을 짜는 날카로운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그는 아내가 단순히 상처받은 피해자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거대한 전쟁을 스스로 지휘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그런 점을 사랑했고 존경했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아내를 끌어안았다. 그의 분노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아내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좋아. 당신 뜻대로 해. 대신 조건이 있어. 당신이 필요한 모든 지원은 내가 뒤에서 할 거야. 정보든 자금이든 사람이든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줄 테니 마음껏 판을 짜고 흔들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잊지 마. 유라는 그의 품에 안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워, 지혁씨. 그렇게 말해줄 줄 알았어. 그녀에게는 남편의 이 한마디가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복수를 결심했지만 혼자서 거대한 조직을 상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권지혁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군이 뒤에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무한한 용기를 주었다. 그날 밤 유라는 서재에서 밤을 새웠다.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한 해고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사냥을 앞둔 사냥꾼이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아우라 그룹의 조직도, 재무제표, 주요 임원들의 프로필과 약점들이 빽빽하게 정리되기 시작했다. 권지혁이 은밀하게 건네준 은성그룹의 정보팀이 수집한 최고급 정보들이 그녀의 분석력과 만나 강력한 무기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박민준과 최진희. 그녀는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고들었다. 박민준의 무능함과 공명심, 그리고 최진희의 탐욕과 권력력. 그것들이 바로 그녀가 공략해야 할 지점이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불신의 씨앗을 심고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게 만들어 자멸하게 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고 아우라 그룹의 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터였다. 그들은 아마 한유라라는 이름은 이미 잊었거나 혹은 가십거리 정도로 소비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자신들의 발밑에서 그들이 얕보았던 한 여성이 그들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유라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권지혁의 펜트하우스 서재는 하룻밤 사이에 최첨단 지휘 통제실로 변모했다. 원래는 고풍스러운 책들과 예술 작품으로 채워져 있던 공간에 은성그룹의 기술팀이 비밀리에 설치한 여러 대의 고성능 모니터와
서버가 자리 잡았다. 암호화된 통신망과 슈퍼컴퓨터급 분석 시스템까지. 이곳은 이제 외부에서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요새가 되었다. 한유라는 이곳의 유일한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편안한 옷차림으로 거대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아우라 그룹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이 복잡한 그래프와 코드로 나타나 있었다. 해고당한 지 불과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억울함이나 슬픔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목표물을 정밀하게 조준하는 저격수처럼 냉철하고 예리한 집중력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첫 번째 분석 대상은 박민준이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박민준이 책임졌던 모든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실적 보고서들 속에서 그녀는 미세한 불일치와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성과들을 하나씩 발견해냈다. 그는 다른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가로채거나 사소한 성과를 과대 포장하여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위장하는데 매우 능숙했다. 특히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2년 전의 오로라 프로젝트였다. 당시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박민준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유라가 원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프로젝트의 핵심 성공 요인은 박민준의 리더십이 아니라 당시 팀에 있었던 한 선배 직원의 혁신적인 알고리즘 덕분이었다. 그러나 그 선배는 프로젝트가 끝난 직후 의문스러운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었고 모든 공로는 박민준에게 돌아갔다. 유라는 최진희 이사에 대한 분석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내부 자료를 넘어 권지혁이 제공한 정보망을 통해 최진희의 외부 활동과 자금 흐름까지 추적했다. 그러자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진희는 아우라 그룹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에 일감을 몰아주고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었다. 박민준은 그 비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최진희의 신임을 얻었던 것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는 공생관계처럼 보였지만 유라는 그 이면에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들의 연결고리는 오직 이익 하나뿐이었다. 만약 그 이익의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서로에게 책임져야 할 위험이 발생한다면 그들의 관계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았다. 유라는 바로 그 균열의 틈을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내부에서 움직여줄 조력자가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 이서연. 해고당하던 날 모두가 그녀를 외면할 때 유일하게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던 직원이었다. 그녀는 아직 조직의 때가 묻지 않았고 정의감이 살아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할 용기가 부족할 뿐이었다. 유라는 이서연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자칫하면 그 순진한 신입사원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녀는 훨씬 더 정교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녀는 보안이 완벽한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그리고 그날 밤 퇴근 후 혼자 남아 야근을 하고 있던 이서연의 회사 메일함으로 짧은 메시지 한 통을 보냈다. 진실은 데이터 속에 있습니다. 루미너스 프로젝트의 원본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발신인의 이름도 소속도 없는 의문의 메일이었다. 하지만 이서연은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유라가 해고당하던 날 박민준 팀장이 다급하게 서버실의 특정 데이터 로그를 삭제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익명의 메시지는
그녀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양심을 흔들어 깨웠다. 누군가 자신처럼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작은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던 유라가 작성했던 초기 보고서의 백업 파일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최종 보고서와 비교하기 시작했다. 진실의 조각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한편 유라는 자신의 첫 번째 공격을 개시했다. 그것은 아우라 그룹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거창한 해킹이 아니었다. 훨씬 더 교묘하고 심리적인 공격이었다. 그녀는 박민준이 매주 월요일 아침 최진희 이사에게 보고하는 주간 실적 보고 시스템에 미세한 버그를 심어놓았다. 그 버그는 전체 시스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오직 박민준이 자신의 계정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때만 특정 수치들을 아주 미세하게 틀어지도록 만들었다. 월요일 아침 박민준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최진희 이사의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지난주에 자신이 거둔 성과들을 멋지게 포장하여 보고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사님, 지난주 저희 팀의 영업이익률이 목표 대비 1.5% 초과 달성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지휘한 A 캠페인에서 그가 한창 열변을 토하고 있을 때 최진희 이사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박 팀장, 지금 나한테 장난하는 건가? 내가 방금 재무팀에서 받은 실시간 데이터랑 박 팀장이 보고하는 숫자가 왜 이렇게 달라? 여기서는 오히려 0.3% 미달이라고 나오는데 최진희는 자신의 모니터를 삿대질하며 쏘아붙였다. 박민준은 당황하며 자신의 보고서를 내려다보았다. 분명히 자신이 출력할 때만 해도 완벽한 숫자였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게 아마 시스템에 일시적인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이사실을 빠져나왔다. 최진희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박민준의 업무 능력에 대한 작은 의심에 싹이 텄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박민준은 미친 듯이 시스템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모든 숫자가 정상적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했다. 그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이것이 바로 한유라가 계획한 심리적 균열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박민준의 자신감을 흔들고 최진희가 그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격, 증거를 남기지 않는 혼란. 그것은 두 공범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기 시작했고 그 벽은 앞으로 점점 더 높고 두꺼워질 것이었다. 유라는 자신의 지휘실 모니터를 통해 박민준의 당황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첫 번째 말은 성공적으로 움직였다. 이제 다음 수를 둘 차례였다. 박민준에게 월요일 아침의 실수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신경을 갉아먹는 가시가 되었다. 그는 곧장 IT 부서로 달려가 시스템 오류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며 정밀 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시스템 전체를 스캔한 IT 부서의 답변은 허무할 정도로 간단했다. 팀장님, 시스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로그 기록을 봐도 외부 침입이나 데이터 변조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IT 부서. 직원들의 미묘한 시선 속에서 박민준은 자신이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확신했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과민 반응을 보인 무능한 팀장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다. 이 소문은
빠르게 사내에 퍼져나갔고 그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최진희 이사는 이런 박민준의 모습을 한심하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애초에 박민준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저 이용하기 편하고 충성심을 보이는 개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개가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지저대며 주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박민준에게 더욱더 가혹한 실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그를 몰아붙였다. 하지만 이런 내적인 균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한유라라는 공동의 적을 제거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청담동의 한 고급 일식집의 비밀스러운 룸에서 만났다. 방 안에는 값비싼 사케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최고급 회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박민준은 최진희 이사에게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채웠다. 이사님, 다 이사님의 결단력 덕분입니다. 한유라 같은 고집불통 직원을 정리하고 나니 팀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공이라도 세운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한유라의 존재가 거의 지워져 있었다. 최진희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리며 잔을 받았다. 박 팀장도 수고했어. 원래 잡초는 더 크게 자라기 전에 미리 뽑아버려야 하는 법이지. 실력만 믿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무시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 그녀는 한유라를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하찮은 존재로 폄하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음 목표물로 넘어갔다. 바로 아우라 그룹의 하반기 최대 기대작인 오디세이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 맞춤형 스타일링 플랫폼으로 성공할 경우 엄청난 부와 명성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안은 원래 한유라가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던 것이었다. 오디세이 프로젝트 말인데 내가 박 팀장을 총괄 책임자로 강력하게 추천해뒀어. 최진희의 말에 박민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정말입니까? 이사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유라의 아이디어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또 한 번의 성공 신화를 쓸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그들은 유라의 시체를 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계획을 세우며 축배를 들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밀폐된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같은 시각,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지휘실에서 한유라는 차갑게 빛나는 모니터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화면에는 박민준과 최진희가 있는 일식집의 예약 정보와 그들의 최근 통화 기록, 그리고 그들이 노리고 있는 오디세이 프로젝트의 내부 정보가 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경멸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이 자신의 피와 땀이 담긴 결과물을 훔쳐 축배를 들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탐욕은 그녀에게 더 좋은 먹잇감을 제공해 주었다. 그녀는 두 번째 공격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번 공격의 목표는 그들의 안락한 울타리인 아우라 그룹 내부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자재 공급 업체 리스트를 분석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최근 납품 단가 문제로 아우라 그룹에 불만을 품고 있던 한 중소업체를 발견했다. 그녀는 여러 개의 가상 서버를 경유하는 복잡한 우회 루트를 통해 그 업체 사장의 개인 이메일로 익명의 제보 메일 한 통을 보냈다. 메일의 내용은 간단했지만 그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았다. 메일에는 오디세이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인 차세대 AI 칩의 수급 계획에 대한 내부 정보가 담겨 있었다. 최진희의 부서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기존의 신뢰도 높은 공급업체 대신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신생업체와 비밀리에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신생업체의 대표는 놀랍게도 최진희 이사의 사촌 동생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비리였다. 이메일을 받은 중소업체 사장은 처음에는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메일에 첨부된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내부 품위서의 일부 이미지를 보고는 생각이 달라졌다. 그는 자신들이 부당하게 계약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최진희에게 직접 항의하는 대신 더 높은 곳, 즉 아우라그룹의 감사팀에 이 사실을 제보하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축배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최진희 이사의 사무실로 감사팀장의 내부 전화가 걸려왔다. 감사팀장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오디세이 프로젝트의 부품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보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최진희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계약은 극비리에 추진되던 일이었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대체 어디서 정보가 새어나간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일단 침착하게 감사팀장의 말을 받아 넘겼지만 전화를 끊고 난 후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것은 박민준의 실수처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자신의 경력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문제였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 위에 놓인 한유라의 인사기록 카드를 떠올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해고당한 일개 직원이 이런 내부 정보를 알아내고 감사팀을 움직일 만한 일을 꾸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아마 내부의 경쟁 세력이 자신을 흔들기 위해 벌이는 짓일 거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평온했던 그녀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돌멩이가 던져졌고 그 파문은 조용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아우라 그룹에 대한 내부 감사는 최진희 이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끈질기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하여 감사를 무마시키려 했지만 익명의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상세했기 때문에 감사팀도 섣불리 조사를 종결할 수 없었다. 사무실에는 연일 무거운 공기가 흘렀고 직원들은 감사팀 직원들의 날카로운 눈초리를 피하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가장 큰 심리적 압박을 받는 사람은 최진희 자신이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는 누가 자신의 등 뒤에 비수를 꽂았는지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의심은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박민준에게로 향했다. 그가 무능하고 통제하기 쉽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가 자신을 배신하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계략을 꾸민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최진희는 사사건건 박민준을 트집잡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에게 모욕을 주었다. 박민준은 영문도 모른 채 충성을 바쳤던 주인에게 물어뜯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최진희의 신임을 잃었다는 공포감과 감사팀의 조사가 자신에게까지 미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했다. 두 사람의 견고해 보였던 공생관계는 외부의 작은 충격 하나에 이토록 허무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한유라는 자신의 지휘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감사팀의 조사는 그녀가 쳐놓은 거미줄의 한 가닥에 불과했다. 이제 그녀는 거미줄의 다른 가닥들을 엮어 사냥감을 더욱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박민준의 과거 비행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그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이었다. 그녀의 데이터베이스에는 박민준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전 직원들의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었다. 아이디어를 도둑맞고 쫓겨난 기획자, 성과를 가로채어 승진에서 누락된 마케터,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괴롭힘에 못 이겨 스스로 회사를 떠난 디자이너까지. 그들은 모두 박민준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고 흩어진 피해자들이었다. 유라는 그 흩어진 구슬들을 하나의 목걸이로 꿰어낼 생각이었다. 그녀는 첫 번째 접촉 대상으로 2년 전 오로라 프로젝트의 핵심 알고리즘을 개발했지만 모든 공을 박민준에게 빼앗기고 회사를 떠나야 했던 개발자 김진우를 선택했다. 유라는 김진우가 현재 작은 스타트업에서 낮은 연봉을 받으며 힘겹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뛰어난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우라 그룹에서의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감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다. 유라는 그에게도 역시 익명의 보안 메일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메시지만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서버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2년 전의 프로젝트 원본 로그 기록을 복원해냈다. 거기에는 김진우가 해당 알고리즘을 처음 설계하고 구현했던 모든 과정이 타임스탬프와 함께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박민준이 그 파일을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 기록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진우는 퇴근 후 좁은 자취방에서 의심스러운 메일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잊고 싶었던,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던 2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자신의 모든 열정과 노력이 담겨있던 코드를 박민준이 어떻게 뻔뻔하게 훔쳐갔는지, 그리고 저항하는 자신에게 어떤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는지가 떠올랐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억눌려왔던 분노와 되찾은 명예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메일 본문에는 짧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기회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김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속에 숨어 지내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또 한 명의 전사가 되었다. 유라의 접촉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각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 바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했다. 증거 앞에서 피해자들의 두려움은 용기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들은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유라를 중심으로 서서히 연대하기 시작했다. 정의를 위한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었다. 한편 아우라 그룹의 사무실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신입사원 이서연은 유라가 보낸 첫 번째 익명 메시지를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양심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거대한 조직 앞에서 한 개인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알기에 두려움이 앞섰다. 만약 자신이 나섰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사무실의 감도는 살벌한 분위기와 박민준의 신경질적인 행동들, 그리고 동료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퍼지는 율에 대한 동정 여론을 보며 그녀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이대로 침묵하는 것은 결국 불의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마침내 그녀는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진실을 증명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가 찾아야 할 증거는 바로 서버 접속 기록이었다. 박민준이 유라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 직전에 그녀의 파일을 수정했다는 결정적인 증거. 하지만 그 기록은 일반 직원이 접근할 수 없는 보안 구역에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IT 부서에 근무하는 입사 동기에게 도움을 청했다. 시스템 정기 점검을 핑계로 잠시 동안만 관리자 권한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서버에 접속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로그 파일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수만 줄의 복잡한 코드 속에서 마침내 그녀는 결정적인 기록을 찾아냈다. 보고서 제출 마감 30분 전. 박민준 팀장의 IP에서 한유라 대리의 최종 보고서 파일에 접근, 수정 후 저장.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는 그 증거 파일을 안전한 USB에 복사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신이 이 파일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를 결정했다. 그녀는 며칠 전 자신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왔던 그 익명의 이메일 주소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 보이지 않는 조력자를 믿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새로운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찾고 있던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민준 팀장이 한유라 선배님의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서버 기록입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메일을 보낸 후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할 정도로 후련해졌다. 그녀는 옳은 일을 했다는 작은 자부심을 느꼈다. 이제 거대한 톱니바퀴는 돌이킬 수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서연이 보낸 메일은 한유라의 방역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과도 같았다. 박민준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 존이 드디어 그녀의 손에 들어온 것이다. 유라는 모니터에 떠있는 서버 로그 기록을 보며 짧은 승리의 감각을 맛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곧 감정을 추스르고 이서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생각했다. 어린 신입사원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녀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유라는 최고 수준의 보안으로 암호화된 답장을 보냈다. 당신의 용기에 깊이 감사합니다. 당신이 확보한 증거는 결정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USB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해 주십시오. 때가 되면 제가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절대 자신을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이서연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당부했다. 내부 증거와 외부 피해자들의 네트워크가 완성되자 유라는 이제 계획의 2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마쳤다. 심리적 압박과 내부 혼란을 넘어 이제는 최진희와 박민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즉 그들의 실질적인 이익과 경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차례였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던 권지혁에게로 향했다. 권지혁은 아내가 정리한 방대한 자료와 치밀한 계획서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의 아내는 단순히 억울함을 풀기 위한 감정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유능한 장군처럼 적의 약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가장 효과적인 공격 루트를 설계하고 있었다. 최진희의 가장 큰 약점은 탐욕과 그로 인해 만들어진 불안정한 실적이야. 외부에서 그 실적을 흔들면 그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유라가 말했다. 그녀의 계획은 은성그룹의 막강한 힘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여러 개의 자회사를 통해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일련의 경제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아우라 그룹 전체가 아닌 오직 최진희가 책임지고 있는 패션 테크 부서와 그녀의 핵심 파트너들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외과 수술식 공격이었다. 권지혁은 아내의 전략에 완전히 동의하며 그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당신이 판을 짜 나는 당신의 칼이 되어줄 테니. 그들의 대화가 끝난 직후
대한민국 재계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은성그룹의 물류자회사인 은성로지스였다. 그들은 아우라그룹 패션 부문의 오랜 경쟁사였던 마르스패션에 접촉하여 기존 단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파격적인 장기 운송 계약을 제안했다. 마르스패션은 이 믿을 수 없는 제안을 즉시 받아들였고 최진희의 부서는 하루아침에 가장 큰 고객사 중 하나를 잃어버렸다. 두 번째 공격은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졌다. 은성그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외국계 투자회사가 아우라그룹의 핵심 사업부인 패션테크 부문의 경영 불안정성과 불투명한 공급망 관리를 이유로 아우라그룹의 주식을 대량 공매도하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는 시장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아우라그룹의 주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다. 세 번째 공격은 해외에서 날아왔다. 최진희의 부서가 오디세이 프로젝트를 위해 계약했던 이탈리아의 고급 원단 공급업체가 갑자기 유럽 내 수요 급증을 이유로 아우라그룹에 대한 공급 가격을 30% 인상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공교롭게도 그 업체는 최근 은성그룹의 유럽 지사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은 곳이었다. 갑작스러운 원자재 가격 폭등은 최진희 부서의 수익률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 최진희에게는 악몽 같은 한 주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악재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대형 고객사의 계약 해지 통보, 주가 하락에 대한 경영진의 질책, 원자재 공급 차질로 인한 생산 라인의 혼란까지 모든 문제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 집중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미친 듯이 해결책을 찾아 나섰지만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물류 계약을 빼앗아간 은성로지스는 정상적인 경쟁이었다고 주장했고 주가를 폭락시킨 투자회사는 합법적인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었다. 원단 공급업체는 유럽 현지의 사정을 핑계댈 뿐이었다. 모든 공격은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어 그 배후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혼자 발버둥치는 기분이었다. 박민주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할 뿐이었고 최진희의 분노를 감당하는 감정, 쓰레기통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도대체 팀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야? 이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해. 최진희는 자신의 불안감을 박민준에게 폭언으로 쏟아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아우라그룹의 총괄 CEO로부터 호출 명령이 떨어졌다. 싸늘한 분위기에 CEO 집무실에서 최진희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어야 했다. CEO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주가 그래프와 처참한 실적 보고서를 그녀의 눈앞에 던지며 경로했다. 최 이사,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시오. 그룹의 핵심 부서를 이따위로 관리해서 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최진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지만 그 어떤 말도 분노한 CEO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 이 상황을 타개할 극적인 반전 카드를 내놓지 못한다면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판이었다. 궁지에 몰린 그녀의 머릿속에 위험하고도 유일한 탈출구가 떠올랐다. 바로 오디세이 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를 무리해서라도 성공시켜서 이 모든 손실을 만회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와 권한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책임은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겨야 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자연스럽게 가장 만만한 희생양, 박민준을 향했다. CEO 집무실에서 나온 최진희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뜨거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그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실패의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을 만들고 자신은 그 혼란을 틈타 더 큰 성공을 쟁취하는 것. 그녀의 머릿속에 그려진 완벽한 희생양은 역시나 박민준이었다. 그녀는 즉시 그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박민준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최진희는 예상과 달리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맞았다. 박 팀장, 앉게. 많이 힘들었지. 그녀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박민준은 갑작스러운 친절에 어리둥절하면서도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최진희가 여전히 자신을 신뢰한다고 착각했다. 최진희는 교묘한 화술로 그를 구슬리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 부서가 위기인 건 사실이야. 하지만 우리에겐 오디세이 프로젝트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어. 이 프로젝트만 성공시키면 모든 것을 만회할 수 있어. 나는 이 중대한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박 팀장을 생각하고 있네. 그녀의 말에 박민준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이것은 그의 경력에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그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산 집행부터 인력 관리까지 모든 것을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대신 속도가 생명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음 달 주주총회 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해. 자네라면 할 수 있겠지. 그녀는 박민준의 공명심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박민준은 완전히 덫에 걸려들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에 취해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을 보지 못했다. 그는 최진희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반드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고 장담했다. 그가 사무실을 나간 직후 최진희의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뱀처럼 차가운 냉소만이 남았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박민준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정교한 서류 작업을 시작했다. 오디세이 프로젝트는 살인적인 일정 속에서 진행되기 시작했다. 박민준은 성공에 대한 야망과 최진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어갔다. 그는 팀원들을 밤낮없이 몰아붙였고 프로젝트의 핵심인 AI 칩의 안정성 테스트와 같은 필수적인 절차들을 무시하고 건너뛰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결과와 속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하지만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프로젝트의 프로토타입은 각종 기술적 결함들을 드러내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발표일은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결과물은 처참한 수준이었다. 박민준은 패닉에 빠졌다. 이대로라면 그는 성공은커녕 프로젝트를 망친 책임자로 낙인 찍혀 회사에서 쫓겨날 것이 뻔했다. 그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한유라는 자신의 지휘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손금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박민준의 심리 상태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진희가 박민준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며 궁지에 몰린 박민준은 반드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설계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주주총회에 보고할 최종 성과 발표를 하루 앞둔 늦은 밤. 박민준은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프로토타입의 성능 테스트 결과는 처참했다. 성공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는 이 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할 수 없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악마의 유혹에 손을 뻗었다. 그는 서버에 접속하여 성능 테스트 결과 보고서의 원본 데이터를 열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숫자들을 하나씩 수정하기 시작했다.
3%의 성공률은 95%로 둔갑했고 수많은 에러 기록들은 깨끗하게 삭제되었다. 그는 완벽하게 조작된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 행위가 완벽하게 은폐되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가 키보드를 누르는 모든 순간은 한유라의 시스템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그녀는 박민준이 데이터를 조작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녹화했다. 이제 마지막 증거까지 확보되었다. 그녀는 그동안 수집해온 모든 자료들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다. 거대한 악의 실체를 드러낼 마지막 폭탄을 제조하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하나의 완벽한 디지털 파일을 만들었다. 파일의 첫 장에는 아우라 그룹의 그림자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그 안에는 박민준이 저지른 데이터 조작의 명백한 증거 영상, 이서연이 목숨 걸고 확보한 서버 로그 기록, 김진우를 비롯한 과거 피해자들의 육성 증언과 증거 자료들, 그리고 최진희 이사의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입증하는 내부 고발 자료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이제 이 폭탄을 터뜨릴 사람을 정해야 했다. 그녀는 어설픈 인터넷 언론이나 가십 기자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가장 집요하고 정의감 넘치는 언론인이었다. 그녀의 리스트 가장 위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다. 시사 매거진 21여시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 강민혁. 그는 한 번 물면 대기업 총수라도 절대 놓지 않는 사냥가애로 유명했다. 유라는 다시 한번 복잡한 암호화 과정을 거쳐 강민혁 기자의 개인 이메일로 완성된 파일을 전송했다. 그리고 모든 기록을 삭제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날 밤 야근을 하던 강민혁 기자는 의문의 제보 메일을 한 통 받았다. 그는 늘 그렇듯 별 기대 없이 파일을 열었다. 하지만 파일을 열어본 그의 표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악으로 물들어갔다. 그의 눈앞에는 한 대기업 내부의 부패와 비리가 거대한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단순한 비리 제보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편의 완벽한 범죄 시나리오였다. 증거는 차고 넘쳤고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그는 기자 생활 20년 동안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된 제보 자료를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것은 단순한 특종이 아니었다. 거대한 괴물을 사냥할 기회였다. 그는 즉시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국장님, 당장 한면 기사 내리십시오. 도시 전체를 불태워버릴 만한 거대한 화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강민혁 기자의 기사는 목요일 새벽 6시 정각에 온라인으로 송출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다. 아우라 그룹이라는 화려한 성체의 심장부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던 종양을 남김없이 드러내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폭탄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그림자, 천재 직원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데이터 조작으로 회사를 기만한 박민준 팀장과 그 비호 세력 최진희 이사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에 메인을 장식했다. 기사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강민혁 기자는 한유라가 제공한 완벽한 자료를 바탕으로 박민준의 데이터 조작 과정을 분단위로 재구성했고 피해자들의 생생한 육성 증언을 통해 그의 파렴치한 갑질 행태를 고발했다. 또한 최진희 이사가 협력업체와의 검은 거래를 통해 어떻게 사익을 편취했는지를 구체적인 계좌 내역과 함께 폭로했다. 기사는 한편의 잘 짜인 범죄 다큐멘터리처럼 흡입력이 강했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아우라 그룹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출근하던 직원들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사무실은 이내 충격과 경악의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회사의 홍보팀 전화는 빗발치는 언론사와 투자자들의 문의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그날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며 곤두박질 쳤다. 회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성은 단 몇 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박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잿빛이 된 얼굴로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는 끔찍한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모든 거짓말과 비리가 만천에 공개되었다. 그는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손은 덜덜 떨려 찻잔조차 제대로 들 수 없었다. 반면 최진희 이사는 달랐다. 그녀 역시 기사를 보고 처음에는 극심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녀는 박민준처럼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을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바로 모든 죄를 박민준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피해자인 척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즉시 비서에게 비상이사회 소집을 요청하는 한편 자신의 개인 변호사와 통화하며 치밀하게 다음 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아우라 그룹의 최고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에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룹의 총수부터 주요 이사진까지 모든 임원들이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분노와 경멸이 담긴 시선이 회의실 중앙에 불려나온 최진희와 박민준에게 동시에 꽂혔다. 총괄 CEO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두 사람, 지금 이 사태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먼저 입을 연 것은 최진희였다. 그녀는 마치 천재적인 배우처럼 슬픔과 배신감에 가득 찬 표정을 지어 보였다. 회장님, 그리고 이사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저 역시 박민준 팀장에게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얼마나 박민준을 신뢰했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의 신뢰를 어떻게 배신했는지를 처절하게 연기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서류들은 박민준에게 프로젝트의 정원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품의서와 프로젝트의 위험성에 대해 자신이 개인적으로 우려를 표했던 메모들이었다. 모든 것이 박민준을 주범으로 자신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들이었다. 저는 그가 이런 끔찍한 데이터 조작까지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의 불찰을 통감하며 모든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연극에 마침표를 찍었다. 모든 시선이 박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최진희의 뻔뻔한 거짓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극심한 공포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사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초라한 항변은 최진희의 치밀한 연기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사진들은 그를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았고 모든 것이 그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이사회 회의실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가로 향했다. 그곳에는 굳은 표정의 이서연과 그녀의 뒤로 박민준에게 피해를 입었던 김진우를 비롯한 여러 명의 전 직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겁에 질린 피해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은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 온 증인들의 단호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회의실 경비들이 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이서연은 당당하게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CEO와 이사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인 뒤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긴급한 상황에 무례를 범한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져야만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최진희의 얼굴이 순간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저 하찮은 신입사원이 감히 이곳에 나타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서연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USB를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그리고 화면에는 박민준이 한유라의 보고서를 조작했던 그날 밤의 서버 로그 기록이 똑똑히 나타났다. 접속 시간, IP 주소, 수정 내역까지. 그 무엇도 빠뜨리지 않은 완벽한 증거였다. 이것은 박민준 팀장님이 한유라 선배님의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최진희 이사님은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이서연의 폭탄 선언에 이어 김진우와 다른 피해자들이 차례로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박민준이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어떻게 훔쳤는지, 최진희가 그것을 어떻게 비호해 주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그들의 증언은 서로의 조각들이 맞춰지며 거대한 그림을 완성했고, 최진희와 박민준이 수년간 저질러온 추악한 범죄의 역사를 낱낱이 드러냈다. 회의실은 거대한 충격과 침묵에 휩싸였다. 최진희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이서연과 피해자들의 증언이 끝나자 이사회 회의실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직감한 최진희는 이성을 잃고 히스테릭하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거짓말 전부 저것들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이야. 저런 하찮은 것들의 말을 믿는 겁니까? 그녀는 이 사진을 향해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그녀의 발악은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뒤집을 수 없었다. 반면 박민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한유라의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진희의 지시를 받고 데이터 조작에 가담했다는 사실까지,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비굴한 자백은 최진희의 마지막 발악에 종지부를 찍는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아우라그룹의 CEO와 이사진들은 참담한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회사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내부 시스템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 그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해하며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을 때였다. 회의실의 문이 다시 한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으로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날카로운 인상의 변호사들로 보이는 이들과 그들을 이끄는 한 명의 중년 신사였다. 그는 권지혁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이사회의 혼란스러운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CEO를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우라그룹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공식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저희 은성그룹은 아우라그룹의 현 경영진이 보여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그로 인한 주가 폭락, 기업 가치 훼손을 근거로 오늘 시간부로 아우라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바입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적대적 인수합병. 그 단어는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든 임원들의 뇌리를 강타했다. 최악의 내부 스캔들로 회사가 만신창이가 된 바로 이 순간, 대한민국 재계의 포식자인 은성그룹이 그들의 목을 물어뜯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된 사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비서실장이 말을 마치고 옆으로 비켜서자 그의 뒤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듯 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남자. 은성그룹의 총수 권지혁이었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를 압도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은 옷이 아닌
그의 존재 자체가 뿜어내는 절대적인 권위와 카리스마였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CEO를 포함한 모든 이사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감히 그에게 먼저 말을 걸지 못했다. 권지혁은 그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자신의 집 거실을 걷는 것처럼 혼란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못 박힌 듯 따라붙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모든 증언을 마치고 조용히 서 있던 이소연과 피해자들의 앞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피해자들을 격려하거나 혹은 정의의 사도로서 어떤 말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들을 향해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그들 뒤, 어느새 조용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와 있던 한 여인을 향해 있었다. 바로 한유라였다. 권지혁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유라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차가웠던 눈빛이 오직 그녀를 향할 때만 따뜻하고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쿵 하는 소리를 내며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최진희와 박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들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자신들이 벌레처럼 짓밟고 내쫓았던, 아무런 배경도 없어 보이던 그 평범한 여직원. 그 여자가 바로 이 도시의 왕, 권지혁의 아내였다는 믿을 수 없는 진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쳤던 모든 불행과 위기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거인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개미들을 향해 내린 치밀하고도 무자비한 심판이었다. 권지혁은 마침내 고개를 돌려 넋이 나간 채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최진희와 박민준을 처음으로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모든 감정이 제거된 절대적인 냉혹함 그 자체였다. 그는 아주 나지막이, 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말했다. 감히 내 것을 건드렸더군. 그 한마디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최진희와 박민준의 세계가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권지혁의 선고와도 같은 말이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든 직후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은성그룹의 법무팀과 보안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감정도 없었다. 그들은 무너진 아우라 그룹의 잔해를 처리하기 위해 온 냉정한 해결사들이었다. 법무팀은 망연자실에 있는 아우라 그룹 이사진에게 인수합병에 관한 법적 절차를 기계적으로 통보하기 시작했다. 보안 요원들은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박민준과 최진희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더 이상 아우라 그룹의 임원이 아니었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일 뿐이었다. 박민준 씨, 최진희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및 데이터 위조 등의 혐의로 두 분을 체포합니다. 건물 1층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화려했던 그들의 경력은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끝을 맺었다. 그 후의 일들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박민준과 최진희에 대한 재판은 세간의 엄청난 관심 속에서 열렸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하게 다투었지만 한유라가 제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완벽했다. 결국 법원은 그들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10년과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과 손해배상금은 그들이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족쇄가 되어 남은 인생을 짓누를 것이었다. 아우라그룹은 예상대로 은성그룹에 완전히 흡수되었다. 권지혁은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최진희와 박민준의 부패에 동조하거나 침묵했던 무능한 임원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그 자리는 실력과 윤리성을 겸비한 새로운 인재들로 채워졌다. 회사의 썩은 뿌리는 완전히 도려내졌다. 권지혁은 가장 먼저 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서연과 피해자들을 만났다. 그는 회사를 대표하여 그들에게 깊이 사과했다. 이서연은 그 용기를 인정받아 신입사원으로는 파격적으로 신설된 프로젝트 투명성 관리팀의 팀장으로 임명되었다.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막대한 금전적 보상과 함께 원한다면 언제든 회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회사는 행동으로 증명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권지혁은 한유라에게 새로 태어난 아우라그룹의 최고 경영자 CEO 자리를 제안했다. 회사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위기를 해결한 능력과 상징성까지 갖춘 그녀는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거절했다. 내가 원했던 건 자리가 아니야. 그녀는 남편을 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단지 부당하게 짓밟힌 내 명예를 되찾고 내 능력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야. 만약 내가 이 자리에 앉는다면 사람들은 결국 내가 권지혁의 아내라서 가능했다고 말할 거야. 나는 그런 그림을 원하지 않아. 그녀의 싸움은 복수와 정의 실현으로 이미 완벽하게 끝난 것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도시는 언제나처럼 바쁘게 돌아갔지만 그 안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한유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재단과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재단. 그 재단은 그녀처럼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해고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과 소송을 지원해주는 비영리 단체였다. 그녀의 컨설팅 회사는 기업들을 상대로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문을 제공했다. 아우라그룹 사태를 통해 그녀의 명성은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이었고 많은 기업들이 그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줄을 섰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어느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리더가 되어 있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그녀의 새로운 사무실에 권지혁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재벌 총수의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응원하기 위해 온 평범한 남편의 모습이었다. 우리 아내, 너무 바쁜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유라는 미소를 지으며 그가 내민 커피를 받았다. 그녀의 사무실은 아우라그룹의 사무실처럼 차갑고 경쟁적이지 않았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따뜻하고 개방적인 공간이었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활기와 열정이 넘쳤다.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과거의 상처가 아닌 앞으로 만들어갈 희망찬 미래를 향해 있었다. 권지혁은 아내의 옆에 나란히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들은 함께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절망과 분노의 상징이었던 저 높은 빌딩 숲이 이제는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질서와 희망의 무대로 보였다. 부당한 권력에 맞선 한 개인의 외로운 싸움은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연대의 시작이 되었다.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닌 창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새로운 시대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